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가을 편지 이성선. 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고지처럼 하늘이 한 칸씩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 빈 곳에 맑은 영혼의 잉크물로 편지를 써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사랑함으로 오히려 아무런 말 못하고 돌려보낸 어제. 다시 이르려 해도 그르칠까 차마 또 말 못한 오늘. 가슴에 고인 말을 이 깊은 시간 한 칸씩 비어가는 하늘 백지에 적어 당신에게 전해달라 나무에게 줍니다. 이성선 시인의 가을 편지입니다. 편지 써본 적 참 다들 오래되셨죠? 문명의 이기들, 유선전화,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이런 문명의 이기들 때문에 편지 쓰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드물고 사라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할 일이 있다면 이 편지보다 더 좋은 효과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올가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죠.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11월에는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나 작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2009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박민규 작가의 근처 만나볼 텐데요. 이 박민규 작가는 1968년 울산에서 태어났고 2003년 지구영웅전설로 문학동네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작가로 등단했습니다. 2003년 한겨레 문학상, 2005년 신동엽 창작상, 또 2007년 이효석 문학상을 수상했고 소설집으로 카스테라 핑퐁, 또 장편소설로 지구영웅전설, 선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또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있죠.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박민규 작가의 근처 만나보겠습니다. 근처 박민규. 아마도 이 근처일 것이다. 중키의 나무들이야 이루에 심은 것들이고 지금 눈앞에 버드나무가 그때는 유일했었다. 그래, 이 나무다. 아마도 라는 기분이 들 만큼 키가 낮아진 느낌이지만 또 그것은 12살 소년의 아련한 기억일 테지. 미소한 썰물처럼 출렁이는 그늘을 바라보며 나는 걸음을 떼기 시작한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아이들 걸음으로 5걸음이었으니 아마도 3걸음 정도가 맞을 것이다. 가방을 내려놓고 마련해온 꽃삽을 장갑과 함께 꺼내든다. 무성한 그늘진 가지에 가려 학교가 보이지 않는다. 겨우 3걸음 자리를 옮겼을 뿐인데 강당도 운동장 너머의 교문도 어느새 사라졌다.
지나온 걸음이 그래서 문득 30년처럼 느껴진다. 삼보든 삼보이든 하긴 그것은 42 중년의 비루한 걸음이니까. 스산한 바람처럼 30년이란 시간이 지나갔다. 이 근처가 분명히 여기에다 묻었어.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 거지? 있다. 상자는 붉게 녹슬어 있었다. 지금의 나 역시 붉게 녹슨 30년 전의 소년이겠지. 갑자기 통증이 밀려왔다. 가로질러야 할 운동장이, 교문이, 집으로 이어진 길고 긴 오솔길이 한순간 멀고 아득해진다. 상자를 떠올린 것은 자정을 조금 넘어서였다. 열렸다.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지? 봉투잖아. 정호연. 내 이름이 적힌 내 봉투야. 내가 그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뭘 넣었더라? 이건 접이식 군용 나침반. 그랬다. 소년이 넣어둔 것은 접이식 군용 나침반이었다. 나침반을 넣을까 불타크 영웅전을 넣을까 고민하던 생각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장례식 기억도 났다. 호연아, 불쌍한가? 호연아, 이거 받아라. 한 손은 거칠게 내 머리를 쓰다듬었고 또 다른 한 손엔 나침반이 들려 있었다. 왜 이런 걸 줬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7살 아이에게 다만 장난감으로 건넸을 수도, 혹 어머니를 여인 조카에게 삶의 지표라도 일러주고 싶었는지 모를 일이다. 월남을 다녀왔다는 외숙을 만난 것도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곽호기. 이건 여기서 식당을 하는 호기 봉투구나. 매미 허물? 맙소사, 이게 뭐야? 녀석하고는. 호기한테는 이게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었을 거야. 이 봉투는 6학년 1반 8번 이수님. 수님이구나. 5명 중에 유일한 여자였지. 그치만 여름에는 다 같이 멱을 감던 사이였잖아. 호기 말로는 수님이가 애가 둘이랬지 아마.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운다던데. 어떤 통증도 없이 모처럼 깊은 잠을 잤다는 생각이다. 돌이켜보면 외로운 삶이었다. 모북리에 들어온 것이 7살 때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곳 숙북계 나를 맡기고 아버지는 일본으로 건너가셨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오사카에서 사고로 숨졌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정확한 사실은 아직도 알 수 없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도 남은 몇 장의 사진 때문이다. 한결같이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숙부는 인품이 너그러운 분이었다.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도 나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주었다. 모북의 또래들 중 대학을 간 것도 내가 유일했다. 그리고 점점 나는 이곳과 멀어졌다. 여보세요? 야, 호연아. 나야, 호기. 너 점심 먹으러 안 올 거냐? 그렇잖아도 움직이려던 참이야. 빨리 와. 너 오면 같이 먹으려니까 빨리 오라고. 짧은 통화를 끝내고 나는 양말을 신는다. 약을 챙기고 또 문단속을 한다. 27 되던 해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중간에 한 번 이직을 하고 줄곧 지금까지 일해왔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건조하다 싶을 만큼 성실한 편이었다.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피한 것도 여자를 싫어한 것도 아니었다. 이상한 변명이긴 해도 결혼을 할 시간이 없었다. 기획부서라는 게 늘 그렇듯 끝없이 중요한 업무가 이어져 왔다. 그런 생활이었다. 배고프지? 아니, 너 기다리느라 나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가서 먹자. 고맙다. 오늘은 돈 내면 안 된다. 응? 알았어. 근데 고향엔 웬일이냐? 좀 쉬려고. 회사를 그만뒀거든. 그러니까 머리 식히러 왔구나. 그런 셈이지. 그 토요일날 말이다. 괜찮으면 애들 한번 모였으면 하는데. 도영이도 그날 대전에서 돌아온다고 그러고. 도영이는 뭐해? 말해주지 않았냐? 신평에서 컴퓨터 대리 좀 한다고. 뭐 규모는 작은데 그럭저럭 벌이는 괜찮나 봐. 그런데 도영이 말이다. 도영이가 왜? 혹시 어릴 때 수님이 좀 따라다니지 않았냐? 뭔 소리냐. 걔네들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데. 그래? 아마 돈을 좀 떼었을 거야. 아니, 나중에 갚았다던가. 아무튼 수님이 그것도 늘 코가 석자여서 말이야. 작년 추석 때 동구가 그러더라고. 수님이가 신문을 돌리더라고. 신문?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가는데 바로 아파트 현관에서 신문 카트 밀고 있는 수님이 봤대시 뭐냐. 자존심 센 년인 거 다 아니까는 동구가 얼른 자네 피했대. 그랬구나. 그년도 남편 복이 지랄 같아서 말이다. 남편이 왜? 내막을 어찌 알겠냐. 암튼 위자료도 거의 못 받고 그랬나 봐. 남편 놈은 그 여자랑 또 갈라서고 말이야. 새 여자랑 산대나 어쩐대나. 아유. 천변에는 잔뜩 나비떼들이 날고 있었다. 호기의 식당을 나와 이리저리 나도 떠돌다 인도천에 이르렀다. 바람이 좋다. 힐끗 입질을 하듯 낚시꾼 하나가 나를 보기에 찌처럼 흔들 고개를 숙여준다. 두툼해 보이는 손을 들어 남자가 답례를 표한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다. 남자는 낚시를, 그리고 나는 말없이 천변을 걸을 뿐이다.
그런 서로의 근처를 나빗대가 섞인 바람이 머무르고 머물다 흘러간다. 가난 말기라는 얘기를 들은 것은 3월이었다. 우선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저 많이 나쁜가요?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또 하나는 죽음의 끝까지 저항해보는 거요. 얼마나 살 수 있는 거죠? 겨울은 볼 수 있습니까? 이 상태론 6개월을 넘기기 힘듭니다. 수술 시기는 이미 놓쳤고요. 항암 치료로 얼마 더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면에선 고통만 더 겪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기적 말고는 바랄 게 없겠죠. 몇 차례 상의 끝에 결국 나는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담담할 수 없는데도 담담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맥주 한 컵이면 족한 주량이었다. 거르지 않고 회사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특별한 문제는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슬픈데 슬픈 것만도 아니다. 나는 화가 나지만 어째서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 인간이 잃을 곳은 결국 체념이다. 철로 역정의 일부를 다 읽어갈 무렵 호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토요일,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다. 여기. 호연이다. 저기 실례합니다. 실례? 이거 호연이 인마 이거 어색한 모양이다. 그래, 실례해라. 반갑다. 그래, 또 형아. 정말 반갑다. 글쎄, 호연이 이놈이 아직 비혼이란다. 참 이거. 그래? 동구가 어떻게 좀 해봐라. 동구는 꽃집 한다며? 꽃. 아니, 안마 시술소에서도 꽃 파는 건 파는 거니까.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동업이야. 애들이 크니까 안마 시술소 한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누가 물으면 꽃이 팝니다 라고 말하지. 오늘 이 차는 말이야, 저 한동구 씨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그럼 스님의 안마 누가 해주냐. 어쨌거나 왁자지껄한 그들의 삶이 일순 부러워진다. 동구와 호기는 노래를 부르고 맥주 한 잔을 놓고서 나는 제사를 지내고, 자꾸만 걸려오는 전화에 도영은 정신을 못 차리고 손님은 말없이 술잔을 비우고 있었다. 삶은 결국 끝나지 않은 철로 역정인가. 동구와 호기는 누워 코를 골고 도영이는 대리운전을 불러 돌아가고, 안채에서 이불을 가져온 호기의 처에게 인사를 하고 결국 수님과 둘이서 식당을 나서야 했다. 결혼 안 했단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다들 상상도 못했거든. 그냥 산다는 게 참 어려워. 그렇지? 그렇지 뭐. 얼마나 있을 거니? 그냥 몇 달 쉬다 가려고 해. 저기 세워주면 돼. 고마워. 조심해서 가.
타임 캡슐이 있었지. 애들하고 같이 보려고 챙겨왔는데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네. 힐끗 순임이 사라진 쪽을 돌아보고는 나는 말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가로수들이 가로등에 물든 밤의 공기가 스쳐오고 스쳐간다. 누군가 무단횡단을 하고 멈칫 중앙선에 서 있던 낯선 얼굴이 다가왔다 사라진다. 나도 사라진다. 사라질 것이다. 정말 다 온 것인가? 나는 스스로에게 되묻는다. 정말 다 왔다니까. 아직 모북의 편말을 보지도 못했는데 아픈 육신이 서둘러 대꾸를 한다. 통증이 시작되었다. 서둘러 약을 먹고 나는 한동안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사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더 힘든 저녁 나절이다. 겨우 샤워를 하고 옷을 걸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안 받아서 번호를 잘못 적었나 생각했어. 그랬어? 호연아, 어제 고마웠어. 언제 내가 밥 한 끼 살게. 그러자 하고 통화는 끝이 났다. 얼마 안 있어 호기와 동구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리고 막내 형수의 전화를 받았다. 형과 형수는 매일 번갈아가며 전화를 한다. 안부의 성격이 반, 확인의 성격이 절반이다. 어떠냐? 힘들지 않냐? 괜찮아요. 검사일이 언제냐? 금요일이요. 혼자 있으면 어떡해. 차라리 전문 시설을 알아보자. 어? 간병인이라도 있어야지. 한결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나는 혼자다. 혼자인 것이다. 찾아 나설 아내도 없다. 설사 4명의 자식이 있다 해도 나는 혼자일 것이다. 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문득 혼자서 혼자를 위로하는 순간이다. 나는 무엇인가? 이쪽은 삶, 이쪽은 죽음. 나는 비로소 흔들림을 멈춘 나침반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평생을 나의 근처를 배회한 인간일 뿐이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간다. 호연아. 순임아. 그냥 무작정 왔어. 전화를 걸까 하다가 갑자기 모북도 한번 둘러보고 싶고 해서. 그랬구나. 근데 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네? 그래? 근데 저기 저 근처에 대추나무가 많았는데 싹 없어졌네? 그러고 보니 그랬다. 이 근처엔 확실히 대추나무들이 있었다.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날 고마웠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듣고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었다. 계곡 속에 위치한 통나무집 스타일의 레스토랑이었는데 전체 망원경이 설치된 작은 전망대가 있었다. 아마 그것이 가격이 비싼 이유인 듯했다. 예의는 아니지만 화장실을 다녀오는 척 몰래 계산을 해버렸다. 밥은 내가 산다고 그랬잖아. 밥값은 원래 남자가 내는 거야. 다음에는 꼭 사게 해줘.
호연아, 우리 별 보러 가자. 별? 여기 밥 먹으러 온 건 별 때문이거든. 가자. 이게 천체망원경이구나. 어머, 진짜 별이 보여. 호연이, 너도 한번 봐봐. 그래? 어디? 진짜 별이 많구나. 그렇지. 별 많이 보이지? 호연아, 거기 서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아, 왜? 싫어. 왜? 사진 찍어준다니까. 거기 서서 웃어봐. 아이, 참. 아이, 뭐해. 안 웃고. 웃으란 말이야. 치즈. 아이, 웃으라니까. 이게, 그만해. 정말 안 웃을 거야? 자, 웃는다. 하나, 둘, 셋. 그렇게 활짝 웃는 나 자신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작은 액정 속에 마치 행복한 듯한 남자 하나가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스님이 종업원을 불렀다. 같이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네. 찍습니다. 바싹 자연스레 팔짱을 낀 것은 스님이었다. 스님의 전화기가 울렸다. 그래, 엄마 꼭 갈 거야. 숙제하고. 순간 가정을 잠시 이룬 듯했던 그 느낌의 정체는 무엇일까? 순간이지만 순간인데도 순간이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그 기분이 나는 싫지 않았다. 기울었던 달이 스스로를 살찌우는 밤이었다. 돌아와 그 밤 나도 스스로를 살찌우듯 깊은 잠을 잤다는 생각이다. 아니, 실은 오래 뒤척였고 해서 더 깊이 잠든 밤이었다. 흐르는 인도천의 물소리 따라 무록잠 같은 조각꿈 여러 편이 둥실 온 밤을 떠다녔었다. 이 사진은 꼭 한 장 뽑아주면 좋겠어. 걱정 마. 크게 뽑아줄게. 아니, 그냥 작게. 거봐, 웃으니까 잘 나왔지? 사진을 접어 만든 종이배가 둥실 물 위를 떠다니는 꿈속이었다. 웃으며 종이배의 가판 위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배는 물을 이루어 곧 커다란 은하수가 되어 흐르고 또 흘렀다.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 이상하리만치 기분 좋은 며칠이었다. 스님이 사진을 뽑아다 줬고 읽고 있던 명상록의 책갈피에 나는 사진을 끼워두었다. 저녁 무렵 호기네 식당에 도착하니 남자들만 셋이 둘러앉아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 이미 거나하게 술도 몇 잔 걸친 얼굴이었다. 잡다한 얘기 끝에 말문을 연 것은 호기였다. 너 말이다. 요즘 스님이 만나니? 응? 시골은 보는 눈들이 많거든. 다 좋은데 말이다. 다들 친구 아니냐. 그래서 나도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다만, 후연아, 내가 말하고픈 건 말이다. 뭔데?
순임이도 네가 알던 옛날의 그 순임이는 아니다. 그것만 알고 있어라. 나도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나도 얘기 좀 해줄까? 임마, 호연이는 세상 공짜로 살았냐? 됐어, 술이나 마시자. 겨우 한 모금 넘긴 맥주의 맛이 더없이 쓰다. 습관인지 포금을 한 호기와 동구가 일찌감치 뻗고 도영이와 독대를 하게 되었다. 나도 뭐 걱정은 안 한다. 네가 똑똑하니까. 근데 그거 아니야, 호연아? 응? 니는 우리한테 영웅이었다. 영웅? 영웅은 무슨... 기억하냐, 그거? 왜 그래, 도영아? 타임캡슐 6학년 때 우리 같이 묻었잖아. 기억해. 니들은 다 잊었겠지만 나는 수첩에 적어놓고 있었다. 내가 혼자 파봤잖냐. 타임캡슐 파봤어? 그럼 보고 다시 묻어둔 거야? 다시 왜 묻어? 우리 집 어디 굴러다니지. 그럴 리가. 아닌데 내가 분명히 운동장에서 가져왔는데 그럼 그건 뭐지? 역시 저 정호연이는 그걸 넣었더만. 뭘? 플루타크 영전.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락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 자리 그대로 상자는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 도영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눈앞에 이 상자는 무엇이란 말인가? 아니다. 나는 확실히 나침반을 넣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플루타크 영웅전을 넣을까도 생각했었다. 그렇다. 나는 도영이 말한 친구들의 내용물도 눈앞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문득 현기증이 인다. 아주 아팠고 비가 왔다. 나는 꿈을 꾸었다.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종이배 한 척이 인도천의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다. 성큼 죽음이 다가온 느낌이다. 성큼 들이친 비가 마루의 일부를 적시고 또 적신다. 찾아와 미음을 끓여준 것은 순임이었다. 전화를 건 것은 순임이지만 와달라는 부탁을 한 것은 나였다. 맙소사. 열이 대단해.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감기 몸살이야. 애들은 어쩌고? 잘 아는 언니한테 며칠 맡겼어. 눈을 뜨진 않았지만 가만히 이마를 쓰다듬던 순임의 손. 그 느낌을 나는 기억한다. 이틀 진통이 지나가자 마치 거짓말처럼 몸이 멀쩡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순임은 돌아가지 않았다. 함께 TV를 보며 차를 마시기도 했고 그리고 스르륵 잠이 들었다. 눈을 뜬 것은 언제였을까? 선명한 빗소리가 못내 귓속으로 흘러들었고 곁에는 순임이 누워 있었다. 일어났어? 호연아.
허물을 채우는 빗소리 속에서 스님이 가만히 내 가슴을 쓰다듬었다. 그거 아니? 뭐? 나 어렸을 때 너 좋아했다는 거. 설마? 바보. 기억나? 왜 그때 우리 같이 묻었던 상자 말이야. 타임캡슐. 거기 내가 뭐 넣었는지 알아? 몰라. 나 그때 너한테 편지 넣었는데 너 좋아한다고. 웃기지? 지금 보면 얼마나 유치할까? 그런데 호연아, 나 말이야, 한 가지만 부탁 좀 해도 될까? 뭐? 있잖아. 그러니까 나 돈 좀 빌려줘. 걸레를 개켜두고 나는 지그시 마루를 적시는 빗줄기를 바라본다. 저 문은 열려있고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여름을, 무더운 여름날을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저 그런 생각이고 그저 그런 소망이다. 전화벨이 울린다. 나야, 스님이. 돈은 잘 찾았고? 내가 말한 대로 3천만 원 보냈더라. 신평에 작은 김밥집을 하나 차렸으면 해서 정말 좋은 자리가 났거든. 내가 꼭 갚아줄게. 어둠 속의 목소리와는 다른 스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흘러온다. 뭘 괜찮아. 그래. 전화를 끊고도 나는 한동안 자세를 유지한다. 아무 일 없는 순간이 아무런 일 없는 공간 위에 머물러 있다. 언뜻. 그렇다. 나도 언뜻 이곳에 머물렀지 않았던가. 책을 펼치자 한 장의 사진이 깃들어 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낯선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오래오래 그 남자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는 어디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는 걸까? 아마도 이 근처일 것이다. (2009) 황순원 문학상 수상작 박민규 작가의 근처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문학평론가이신 강효정 씨 모시고 작품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근처 함께 들어봤습니다. 근처, 바로 내 가까운 곳의 근처. 이 근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웃사촌이란 말도 있지만, 뭐, 진짜 사촌보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더 나에게 소중하고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다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점에서는 아주 근처에 있는 친구들을 멀리 있는 친구들보다 안 보고 혹은 못 보고 살 때도 많은 것 같고, 또 하나 근처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방금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할머니 노파가 팔고 있는 물건을 보면서 저 노인보다 내가 빨리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살았는데요. 알고 보니 죽음이 바로 코 밑에까지 와 기다렸다라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주인공입니다. 아마도 이 근처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가까워진 그 순간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곳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근본적인 장소라는 의미의 근처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묻어놨던 기억의 근처로 가고 있는 이 남자의 이야기 자체가 또 이 근처의 의미와 맞닿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40이라는 나이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참 요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만수를 누렸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나이에 이제 간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미혼이니까 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작품 안에서도 나와 있지만 참 외로운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참 담담하게 그려져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좋은 문학과 때때로 좀 우리가 TV 드라마에서 보게 되는 것과 좀 달라지는 지점들이 바로 이런 부분일 겁니다. 간암 선고 혹은 간암 말기 선고, 시한부 인생 선고라는 건 우리가 멜로드라마라던가 멜로드라마를 표방하는 영화들에서 정말 많이 봐왔던 사실은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자신의 삶이 끝난다는 것에 좌절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사랑을 어찌하지 못해 눈물을 쏟는다거나 치료에 매달리거나 이렇게 인생사의 한 부분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대개 저와 같은 범인들도 아마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사실 상당히 박복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남아있긴 했지만 아버지는 숙부에게 자신을 맡기고 일본으로 간 이후 죽음도 소문으로 들려준 그런 무책임한 남자였고요. 어머니는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무책임한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래서 숙부에게 다행히 유복하게 자라나긴 했지만 이 소설 속에서 사실 묘사는 되지 않아요. 얼마나 결핍감이 심했는지,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리웠는지에 대한 묘사가 없지만 소설 전반적인 어떤 여백에 그 외로움이 묻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이 넘도록 아내가 없고 자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담담하게 얘기하거든요. 어쩌다 보니 늘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기획실이라는 일 자체가 늘 중대한 일들 투성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나이를 먹고 40이 넘었더라. 결혼하려다 보니 좀 어색하더라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무책임한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신은 어쩌면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또 독자들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재였던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것은 준 것은 없고 어떤 책임도 없었지만 아무런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던 것, 그래서 호를 단신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이 소설 속 주인공은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죽음을 맞고 있긴 하지만 이 슬픔을 누군가한테 나눠주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다. 혼자서 혼자의 아픔과 혼자의 슬픔을 간직해야 되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의젓한 자세는 이 주인공이 죽음을 맞고 싶어 했던 혹은 죽음을 기다렸던 존재라서가 아니라 다만 조금 성숙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이란 문제를 결국 이 생의 끝에 있는 언젠가 만나야 될 친구지만 이제서 만나게 된 친구, 마치 과거에 먼 친구들을 10년 전 타임캡슐 열어봤어야 되지만 그때 열어보지 못하고 지금 열어본 것처럼 너무 늦게 열어본 타임캡슐처럼 너무 일찍 다가온 죽음이다 정도로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어쩌면 좀 성숙한 멜로드라마적 어떤 비전과는 다른 문학적 자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박민규 작가의 기존 작품과 비교를 하면요. 사실 그 박민규 작가 하면 재치있고 재밌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의미 있고 이런 작품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이번 작품 상당히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무엇보다 깊이감도 굉장히 느껴지고요.
박민규 작가의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를테면 좀 웃으면서 운다라는 느낌의 페이소스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스테라라는 작품집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가령 지하철에서 기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한다거나, 아니면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너구리가 되어가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지구를 어느 순간 멀리 유체이탈에서 바라봤더니 개복치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들은 아주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고 위트 있는 모습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속에 삶에 대해서 깊은 연민이 담겨있는 태도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민의 태도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일종의 만화적 상상력이나 SF적 상상력 위에 얹어서 표현하긴 했지만요. 저는 사실 그 카스테라를 비롯해서 핑퐁 같은 이전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참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 스스로 불쌍하다고 여기지만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깝구나.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로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모습들을 농담의 어떤 포즈를 싹 거두고 좀 진담으로 말했다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직설적으로 다가오고 그 깊이감이 말 그대로 실감이 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박민규 작가 수상 소감을 보니까 다음 작품은 가정에 대한 작품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다음 작품도 기대해보고 오늘 강유정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학평론가 강유정 씨와 함께했습니다. 올해가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행사들이 많습니다. 안중근 의사 하면 여러 업적들이 있습니다만 또 독서를 많이 한 분으로 유명하죠. 독서와 관련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11월에는 책과 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의 근처,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